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 부동산 시장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제가 부동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부동산이 거의 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네. 최근에 와서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오히려 그 고민도 많아지고요. 네.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지난 5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대폭 해제 또는 완화를 조금 감행을 했습니다. 이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주택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요즘에는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주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투기 지역이라든가 또 강남 버블7 지역을 굉장히 관리를 했었는데 네. 정책적으로 부동산은 앞으로 부동산 값이 더 지금 상태에서 더 많이 안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점점 많이 하락하다 보면은 네. 경제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나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국토부 장관께서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빌라왕 사건도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보다 더 안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것이 규제를 확 풀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규제를 풀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실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의 좀 급격한 하락세는 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좀 기반을 좀 휘청이게 만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주택 가격 이 안정화를 위해서 현 정부가 현재 이제 대폭 해제와 완화를 좀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투기를 다시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완화시켜주면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런 오해가 바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바로 집값이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이제 투자를 잘못해서 그분들이 헤쳐나가는 방법도 약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도 지난 정부에서는 일단 걷어들였었는데 현재로 와서는 사업자를 좀 보강시켜주고 오히려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사업도 하려고 하는 용기 있는 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또 금리도 사실상 뭐 오랫도록 이렇게 고금리로 가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렇죠. 아파트 회사들도 점점 신축이 줄어들고 있고 분양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면 네네.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규제라는 것은 처음에는 오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책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유세,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또 대출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해제와 또 혜택을 조금 완화를 좀 내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좀 투기 세력을 다시 활성화시킬까 하는 우려가 좀 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만 없다면 이런 좀 투기 세력이랄지 뭐 다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임대주택 사업 등을 통해서 이런 분들의 힘을 조금 빌려서 부동산 현재 좀 우려감이나 좀 이런 문제점들을 좀 풀어보고자 한다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난 5일입니다. 서울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를 폐지를 했는데요. 이 폐지 이후에 이 삭막한 도시가 아닌 좀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도시를 좀 꿈꾸시나요? 그동안 서울의 전체적인 도시를 보면은 가구 수가 많은 단지가 값이 많이 폭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결국은 서울을 너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슬럼화된다. 그래서 구도시를 잠깐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아파트를 부분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층수를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5층 정도까지 한계를 두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뷰가 좋아지고 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한강 뷰가 좋은데도 아파트를 못 올리게 되면 결국은 슬럼화되는 재개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책적으로 층수 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네. 63빌딩 같은 아파트 그리고
롯데월드 같은 그 100층이 넘는 아파트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한 30층에서 60층, 80층 올라가면 도시 스카이라운이 달라지거든요. 적어도 그 강변을 끼고 있는 그 대규모 단지에서는 네. 높이 올라갈수록 또 개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고요. 또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그 서울의 비싼 땅을 넓히는 것보다는 그 수직으로 높이 올려줘서 그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그런 방법,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네. 규제를 많이 풀어줄수록 또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도 높고요. 결국은 그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또 다시 그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 2014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강력히 고수했던 규제를 이번 정부가 이제 9년 만에 풀어줌으로써 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신도시를 봤을 때 이제 아파트만 덩그러니 나와 있어서 좀 주변 지역은 활성화가 안 되면서 좀 슬럼화가 될 우려가 있겠다. 이런 아파트 단지도 몇몇 봤는데요. 이 초고층의 도시에서 보면 삭막한 회색 도시를 만드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이제 곳곳에 층 뭐 이런 제한도 없애주면서 또 공원까지 또 여러 가지 또 시설까지도 같이 좀 맞물리면서 다채로운 도시가 좀 만들어졌으면 어떨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공원들이 좀 많거나 아니면 학교들도 곳곳에 있으면서 좀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그런 아파트 단지를 좀 꿈꾸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좀 한적한 곳을 좀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아파트들이 좀 있을까요? 그 외국에서는 그 제가 뉴욕을 가봤는데요. 네네. 정말 깜짝 놀란 게 63빌딩만한 아파트가 옆에 있고요. 음. 또 바로 옆이 근린생활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파트만 쭉 짓게 되면은 결국은 교통체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은 땅의 경우에는 서울 도심에다가 고층 빌딩으로 올려주면서 바로 옆에다가 근생 건물을 또 짓게 되면 공간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그 빌딩을 아파트 강변 도로에 만약에 배치시킨다면 네. 나머지 공간은 기부 체납이거든요. 음. 그래서 땅 크기의 약 3분의 1 정도를 공원으로 만들면 서울 한강과 그다음에 서울 강북과 강남의 그 거리가 옆에 부분이 다 보임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공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도시가 되면 결국은 그 기존 슬럼화된 아파트도 숨통을 좀 트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현장은 새로 건축법이 좀 완화시켜주고 용적률을 높여준다면은 나머지 빈 공간은 그 사무실 건물과 아파트를 동시에 나란히 져가지고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오. 그런 도시를 만들면 네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으로 풀어주되 나머지 조건은 나머지 가까운 부분에 그만큼 오피스 빌딩을 많이 지어서 네. 그 테헤란로 건물에 보면은 아파트가 없고 거의 다 빌딩만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아파트와 사무실과 지그재그로 지었거든요. 네. 그런 발상이 그 결국은 서울시에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공원과 그 아파트와 빌딩이 동시에 지어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그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좀 없는 그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 있기 때문에 이 한강 주변을 조금 애용을 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강 이 근반에 좀 근래에 아파트를 좀 지어서 주변을 좀 한강과 좀 밀접시키게 공원이나 근린 이런 시설들을 만들게 된다면요. 정말 자연 친화적인 이런 아파트 단지도 될 뿐만 아니라 이 건축법 완화를 통해서 이 빈 공간들을 아파트와 사무실이 좀 근접해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금 좀 이용을 해보자면은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 좀 선진국들의 사례를 조금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 된 지 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상가주택, 일명 꼬마 빌딩의 위상이 높아져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거의 그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 쪽에도 그렇고요. 기존의 주택 단지에서 재개발을 또 다시 한다면은 지금 아파트가 불황인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수지 타산이 일단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단독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먼저 꼬마 빌딩이나 꼬마 상가로 개발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앞서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도시가 확정된 그런 곳에 빌딩을 사는 건 굉장히 가격이 높고요. 또 기존 서울 시내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는 것도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단독주택지가 있는 그런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그 작은 꼬마 빌딩을 지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게 하나의 재테크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 3년 동안 꼬마 빌딩이다 또 꼬마 주택이다 하는 그 작다는 의미로 네. 대지 면적이 한 40평, 한 120제곱미터 정도, 그 4, 50평 되는 그런 규모의 아주 소규모 땅에다가 네. 뭐 2층이나 3층을 올려서 그 주변에 그 꼭 필요한 카페라든가 어. 또 사무실이라든가 그 집이 아닌 소규모 개발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건물들이 왜 인기가 있냐면 아파트를 만약에 팔았던 분은 또 아파트를 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를 우연히 운이 좋아서 팔았을 경우에는 소규모 그 꼬마 빌딩을 매입하거나 땅을 사서 짓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그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그 소형 주택 또 꼬마 빌딩 이런 네네. 것이 그 재테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도 경기와 관계없이 이런 일들은 계속 그 번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신도시나 서울시내 빌딩을 새로 매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주변 작은 땅을 좀 사서 적은 층수의 꼬마 빌딩을 조금 세우신 다음에 이제 주변 수요가 좀 있는 카페나 사무실 등으로 임대 사업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도시나 서울시내 빌딩을 새로 매입하지 않고요. 기존에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전원주택 같은 거를 좀 개조해서 카페를 만들거나 이런 방안도 하나의 좀 해결책이 될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서울 시내 안에 있는 그 단독주택을 카페로 네. 개조했을 때는 네네. 기존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나 이제 경기도라든가 네네. 그 서울을 조금 떨어진 그 주차하기가 좋은 곳에 보통 이제 우리가 카페를 만드는 데는 그 신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단독주택이 그 서울 경기도 그 어떻게 보면 그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면은 그걸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결국은 그 집을 잘 개조해서 네. 한쪽은 집을 쓰고 한쪽은 다시 카페를 만드는 그러니까 주거로 살면서 카페를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늘고 있고요. 네네. 그동안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겨서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생기면은 그게 출퇴근이 재택근무처럼 돼버리니까 네네. 그 어떤 분들은 카페를 크게 지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결론이 난 게 뭐냐면 가족적으로 2명이나 3명이 했을 때에는 수지 타산이 맞는데 다른 사람을 월급을 주면서 직원으로 같이 채용해서 영업을 하니까 네. 결국은 카페만 규모만 컸지 실제 들어온 소득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옛날처럼 새로 짓는 것보다는 네. 기존에 헌집을 마련해 가지고 소규모 카페로 가서 부부가 둘이 한다거나 네네. 또 아들과 뭐 딸 이렇게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로 이 시장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원주택 얘기를 먼저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와 빌라는요, 이 급격한 상승으로 해서 지금 하락장에 폭락장에서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전원주택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원주택도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전원주택은 우선 그 오래된 전원주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일단 내가 그 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리가 먼 곳에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면 강원도 홍천 같은데 또 양평 같은 그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은데요. 주의할 점은 전원주택이 뭐 1세대라 그러죠. 1세대 전원주택은 네. 서울에서 거의 1시간 거리인데요.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매입했을 때는 그 기존 살고 있는 주인들이 땅값이 저렴할 때 산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집을 짓고 살았는데도 그 집값에 대한 보상은 본인들이 다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가격 면에서 땅값만 줬는데 집이 공짜로 딸려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오래된 전원주택을 사서 들어가시면 성공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전철 역세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과 충북 단양이나 뭐 제천 그다음에
여기서 서울 근교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양평이라든가 이렇게 중앙선을 얘기하는 거죠. 네. 중앙선 용문역이라든가 이런 용문, 팔당, 중앙선 이런 데 보면은 전원주택이 1세대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불황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남들이 짓고 살다 버린 헌집 그런 거를 살펴보시고 네. 현재에서 땅값이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가는 게 현실이고요. 아마 이분들은 과거에 그 10배 이상 가격을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땅값만 주고도 집을 그 덤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그쪽으로 살펴보시고요. 네. 그래서 경춘선 쪽에도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가평, 청평, 춘천까지 그 역세권 주변에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전원주택을 보러 가실 때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전철을 타고 경춘선이나 중앙선을 따라서 가다 네네. 보면은 만약에 돈이 너무 작다 그럴 때는 결국은 뭐 강릉까지 전철이 돼 있으니까 멀리 갈수록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된 전원주택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1세대 전원주택들이 과거 땅값이 좀 쌌을 때 좀 지어진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좀 주인들이 차익 실현을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또 사기에는 부담이 좀 작용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을 그 가격에 샀다고 생각을 하시고 집은 좀 덤으로 얻어간다. 이런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강원도, 뭐 제주도, 강화도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서울 근교에 양평과 같은 곳을 좀 주목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철 역세권을 좀 눈여겨보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양평, 용문, 팔당 등이 있는 이 중앙선 위주로 좀 둘러보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에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뭐 빌라 이렇게 도시형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의 종류에는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원주택을 처음부터 그 가서 살려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요. 네네. 처음에 주말에만 가는 주말주택이죠. 주말 말 주택. 그대로 주 5일만 근무하시고 뭐 금토일을 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그럴 때에는 그 건물이 너무 크면 안 되고요. 네. 집이 아주 작아야 됩니다. 보통 10평이나 아니면 뭐 15평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집을 만약에 꼭 내가 사야 되겠다 하셨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집을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집을 사기가 부담스러우시면 결국은 최근에는 경기와 굉장히 영향이 밀접한 관계인데요. 토지도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또 건물도 규모가 그 30평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집을 사전에 땅을 사서 짓는 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그 지역에서 집을 지어놓은 집을 볼 수 있는데 의외로 전원주택은 그 후분양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후분양으로 할 수 있는 집이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고 또 강원도 쪽에도 많이 지어져 있고 특히 이제 경춘선이나 중앙선 같은 주변에 보면은 그 집을 지어놓고 팔리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할인해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현장에서 한 30% 정도 싸게 나와 있는 건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사더라도 네. 이미 다 돼 있는 건물 그런 걸로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집을 내 취향대로 짓다 보니까 공사비도 추가되고 나중에 그 분쟁도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미 그 시공사들이 먼저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그 분양을 하는 전원주택에도 후분양 바람이 불고 있다는 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주택 형태들이 좀 있다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주택을 조금 접근하실 때는 그 지역에 이미 지어진 주택들 또 후 분양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살펴보고 따지다 보면 새 집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들이 조금 나와 있는 좀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서 주말 주택 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여러 가지 형태 주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제가 최근에 주말주택을 짓는 분들을 봐보니까 네. 한 3년 정도 하시다가 결국은 집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제주도는 여행을 가서 주말에 가긴 되게 멀고요, 거리가. 네네. 실제 제주도는 한 달 살기나 뭐 1년 살기라든가 가서 정착해서 사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안정되게 노후회가 살 곳이고요. 네네. 또 홍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우선 주말 주택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죠. 그래서 집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별장으로 가는 경우는 집이 좀 작지만 그냥 일단 농막 정도도 괜찮고요.
그 농막이라는 건 한 그 법적으로 보면 3m, 5m 정도 크기니까 그 일명 그 농사만 지을 때 짓는 집인데 사실은 농사만 지을 때 짓는 집이 현재는 별장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은 주말주택이라 그러면 이름은 주말주택인데 법적으로는 농막인 거죠. 그래서 땅을 한 200평이나 300평 싼 땅을 준비하셨다가 네. 최근에는 이동주택으로 그 옮겨다 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장으로 갖다 놓고 주는 집을 법적으로는 농막인데 농막 그 농사 짓는 집인데 현재 우리는 그걸 별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별장을 너무 과하게 뭐 그냥 큰 건물을 짓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네네. 지금 제가 최근에 고민되는 건 뭐냐면 네. 은퇴하고 나서 살 집이 어디냐. 그래서 주말주택 별장을 쓰고 나서 은퇴할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은퇴라는 거는 모든 직장을 팽개치고 거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지역의 특성도 잘 맞아야 되고 동네 사람과 그 어떤 교류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은퇴자의 집은 결국은 집도 커야 되지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 그래서 결국은 경남 남해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수로 네. 가는 분도 있고 또 강화도 같이 좀 뚝 떨어져 있는 섬 같은 데 가는 분도 많고 네. 일단은 뭐니 해도 경춘선이나 중앙선 같은 철길이 공사가 돼 있는 그 역세권 주변이 장기적으로는 그 서울 사람들이 많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말 주택의 한 유형들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주말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휴식을 좀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천이나 양평 등 좀 근교로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거다 말씀해 주시면서 같은 형태로 별장 주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택도 휴양 주택으로 좀 꼽히고 있고요. 또한 은퇴 후의 주거지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서울의 근교보다는 지방이나 섬 등 이 먼 곳에 있는 것도 좀 알아보시는 경우도 많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독 주택이 있고요. 또 전원 주택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분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원주택은요, 그 마을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부동산 개발업자가 마을을 만듭니다. 5천 평이나 10,000평을 땅을 사들여가지고 한 단지에 한 50가구에서 100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마다 취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말 그대로 단독주택은 나홀로 집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독주택은 네. 띄엄띄엄 있는 것이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그 띄엄띄엄 있는 집은 나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카페를 한다거나 뭐 국수집을 한다거나 식당을 한다거나 집을 개조해서 다른 집으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거나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살 곳을 정하는 분들은 거의 다 평균 2, 3년 동안 돌아다니십니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집을 선택할 때는 네. 그 단독주택을 선택을 하셔요. 네. 그래서 그 나중에 가족이 어려울 때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네요. 또 주말주택 중에서 전원주택이라 하는 것은 네. 내가 시골에 가서 살았을 때 굉장히 그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 특히 이제 뭐 딸이 많은 집들이 그걸 많이 선택하세요. 네네. 그냥 따님들은 뭐 시골 가서 살다고 무서운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전원주택은 외지인과 접촉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 또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살지 않고 가끔 가는 분들은 차라리 마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정착돼서 시골 가서 살다가 다른 업종을 바꿔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단독주택이고요. 네.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10집이나 20집이 모여 사는 건데 그 집의 단점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을 때는 살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이 원만하거나 그리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그 관계가 좋은 분들은 마을에 들어가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내 성격은 좀 못났어, 내 성격은 뭐가 난다 이렇게 되면은 단독으로 가시는 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단독주택은 이제 한 채씩 따로따로 지어진 집이다 이렇게 조금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나중에 개조를 해서 사업적인 조금 수익도 좀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은 이 농경지나 녹지가 있는 시골 정치를 좀 느낄 수 있는 교외에 지어진 이 주택으로 마을이 조금 형성되는 뭐 10가구 이상 이런 주택들이 조금 모여서 만들어진 그 주택을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앞서 저희가 상가주택이라고 말을 좀 드렸습니다. 꼬마 빌딩이죠. 네. 꼬마 빌딩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공업 빌딩은 말 그대로 대지 면적이 가장 작은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서울의 땅들이 100평이면 굉장히 큰 집입니다. 부잣집이죠, 서울에서는. 근데 그 경기도 일대에서는 꼬마 빌딩이 많이 들어서고요. 서울도 그 건축법에 그 토지가 27평 정도 되면은
그 한 가구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7평짜리 땅이 있을 때는 건물로 인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보다 면적이 작은 경우는 그 건물로 보지 않거든요. 땅을 질 수 있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네. 그리고 꼬마 빌딩은 장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건물들은 대략적으로 6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한 20평 정도의 그 건물을 짓게 될 경우에 주차를 한 대 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땅이 작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꼬마 빌딩을 짓는 이유는 거의 한 30평이 돼도 결국은 주차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땅이 작았을 때는 주차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큰 거죠. 네. 서울에 만약에 주차장을 하나 하려면 땅이 4평이 들어가는데 땅 한 평에 1억 정도 가기 때문에 네. 주차장을 내놓는데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평짜리 그 대지가 있다면 50평으로 두 개를 나눠 가지고 건물을 두 동을 짓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법이에요. 네네. 주차장법이 차를 한 대 세울 때마다 돈으로 4억 정도 되는 땅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100평을 두 개로 50평으로 나눴을 경우는 차 두 대를 안 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 면적에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꼬마 빌딩을 많이 짓게 되고 네. 그리고 현행법에서 그 건물을 너무 크게 지으면은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 또 주변에 또 장사를 너무 크게 판을 벌이면 주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작게 갈라가지고 작은 땅에다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면 주변 민원이 훨씬 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옛날에 뭐 얼마 전에도 그렇고 반지하를 파갖고 굉장히 그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겼는데 물도 많이 새고요. 그걸 반지하층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필로티라고 그래서 원두막처럼 기둥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꼬마 빌딩이 전체적인 작업 면에서 땅값과 건물이 합쳐서 15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아파트 한 채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20억, 30억 가면 굉장히 비싼 집인데 네네. 빌딩이면서 아파트 값이랑 비슷한데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는 그 아파트보다는 꼬마 빌딩이 훨씬 더 인기가 좋으니까 많은 그 전문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네. 갑자기 골목에 가면 이상한 집이 많이 생기는 거죠. 집이라는 거는 이상하게 보일수록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지 않은 꼬마 빌딩이 앞으로도 경기와 상관없이 많이 그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네네. 꼬마 빌딩은 반드시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이 없는 것이 실속이 있다.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건물. 그리고 굉장히 그 땅은 별명이 짜투리 땅이라 그러죠. 네. 또 컨셉은 굉장히 말 그대로 뒷골목 빌딩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저 꼬마 빌딩 좀 정의를 좀 내려주셨는데요. 장점으로는 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꼬마 빌딩은 월세가 좀 나오는 수익형 이 부동산으로서 좀 인기가 많습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해주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도 고금리와 고물가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고금리, 고물가 안정 시기를 좀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실까요? 정책적으로 그 올해 물가가 지금 3~4%가 오른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피부적으로는 10% 이상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3~4%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인플레가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단 어떤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는 것은 물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한 2% 정도 물가가 오르면 네. 부동산이 많이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그 지금 이자를 내면서 버티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항상 그렇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항상 오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추락하게 되니까 금방 물건을 내놓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집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거의 2,500만 가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에 1,000만 가구가 그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에요. 네. 독신자죠.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이고 그다음에 1,000만 가구는 집값이 아무리 오르든 아무리 내려가든 안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0만 가구 중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00만 가구가 영끌이에요. 근데 이 영끌은 일단은 대안이 없어요. 자기 개인이 욕심을 내서 돈을 더 벌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정책이 2,500만 가구 중에서 그 300만 가구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부동산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할 때도 그렇고 많은 언론도 책임이 많아요. 네. 집값이 200만 가구 정도가 피해가 심한 거죠.
내가 볼 때는 앞으로 2,500만 가구 중에서 10%인 250만 가구는 집을 빼앗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결국 2%대 그 물가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지금 투자의 눈으로 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200만 가구 정도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 물가 상승률을 3에서 4% 정도로 조금 예상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2023년은 좀 안정기가 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내년까지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 지금 일단 전반기 우리나라 그 상반기 때 네. 지금 상당히 물가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음, 지금 정책적으로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주고 또 임대 사업자도 늘려주고 하는데 네. 또 이 와중에 음. 또 자금이 많은 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00만 가구 정도의 그 주인이 바뀔 확률이 높고요. 네. 부동산 투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아직도 부동산의 미련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주인만 바뀔 뿐이지 결국은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거나 부동산 때문에 뭐 나라 경제가 물가가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고 네네. 일단은 현재 부동산의 가치를 보자면 부동산 경기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것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라는 거는 올 한 상반기 쪽에만 이 부동산 현재 약발이랄까 현재 규제가 완화된 것이 현실적으로 잘 풀어진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는 반등이라는 건 그 한 3개월 안에 제가 반등의 빛이 보일 것 같고 네네. 또 올 하반기에는 다시 또 집을 서로 너도나도 하겠다는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현재 이 시기에는 아파트를 사거나 팔 생각을 좀 하지 마시고 조금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다가 내년쯤에 좀 기회를 좀 노려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아파트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자를 낼 돈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지키는 게 좋겠죠. 저는 뭐 집값이 내려가니까 팔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어차피 부동산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 때 뭐 친척이라도 돈을 빌린다거나 뭐 돈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네. 일단 가지고 계시는 게 살 길이에요. 음. 나중에 팔고 나니까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부동산을 뭐 팔고 사고 하는 거에 네. 깊이 관여해서 증권시장은 좀 다른 거죠. 부동산은 우리가 예측한 거나 정부에서 그 발표하는 거나 뭐 모든 게 부동산 전문가들 하는 얘기도 안 맞고 네. 정책적으로 정부가 대안을 내놔도 그 정부 말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음. 나중에 10년, 5년 지나다 보면은 정책의 반대로 같은 사람이 다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간 부동산에 대해서만큼 청개구리 같은 그런 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내 집으로 사서 버티는 분들은 네. 그냥 끝까지 버티세요. 뭐 이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친인척한테 가서 돈을 빌려야죠. 네. 결국 빌려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나중에 성공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앞서 좀 말씀해 주신 좀 문제점이 영끌로 집을 좀 마련하신 분들입니다. 대출 의존도가 좀 높게 아파트나 주택을 좀 매입하신 투자자분들은 현 시점에서는 어떤 조치를 좀 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모든 게 그래요. 부동산도 내가 투기로 샀다 내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이자도 더 이상 수입이 없다든가 돈을 빌릴 데가 없다면 네. 그냥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시장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경매 시장이나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네. 지금은 제가 앞서 늘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어차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요. 집을 살려고 제가 그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원망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대한민국의 하우스포 본부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물론 정치적으로 제가 했었죠. 근데 하우스 본부장을 할 때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했는데 10년 전에 제가 하우스 본부장을 했을 때 10년 전에 집을 잘못 사가지고 거지가 됐던 사람이 1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200만 명이 예측되고 있으니까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200만 명은 그 중에서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낼 수 없다. 그럼 포기하셔야 돼. 포기하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그 묘안이에요. 네.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 다른 사업에 무리하다 보면 점점 일이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부동산은 더군다나 사업도 아니죠. 투기죠, 투기. 투기를 해서 잘못되면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기라는 거는
투자를 잘못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네. 뭐 나라가 잘못돼서 뭐 결국 언론이 잘못돼서 누구 핑계도 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10%는 아마 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건 네.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현 시점을 조금 포기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잘 살고 싶은 이런 열망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을 잘 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캠핑에 미쳐가지고 전국을 네. 다녀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제가 직업이 건축가인데 네. 집을 지어라. 그랬을 때 내가 상대방 집을 지어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지어진 집만 해도 우리 국민이 가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나 여유가 생기신다면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쪽에 아니면 서울에서 내가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정말로 싸고 저렴한 땅을 구하세요. 거기에 가족들을 풀어놓고 네. 상추도 심고 거기다 고구마도 심고 다시 농부로 돌아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정신을 돌려놓자고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용산에 땅 한 평 1억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용산에서 전철을 타고 양평 가니까 거기는 뭐 비싸야 200만 원이에요. 거리가 30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200만 원이 비싸다 그러면 나중에 홍천까지 가면 100만 원이에요. 또 그 산골로 가면 50만 원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가장 싼 땅을 한 300평 구하셔가지고 가족들을 주말마다 데려가든가 올 봄에는 정말로 싸고 합리적인 땅을 구해가지고 자기가 농사 한번 지어보시라는 거죠. 아, 답이 없어요 지금. 누구는 답이 없는데 농사를 한번 지어보면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선이나 경춘선 같은 곳에 가서 정말 아주 작은 땅을 구해서 농부가 한번 돼보라는 게 제 메시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1~2시간 거리에 있는 근교에 이제 짜투리 땅을 사서 이 가족 단위 주말 주택이나 주말 농장을 좀 꾸려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 이 전철을 타서 제가 중앙선이나 경춘선을 타보니까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90%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결국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춘천까지 가서 결국 막국상 하나 먹고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면 아파트 값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땅값은 그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방법에 네.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결국은 경기도를 벗어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은퇴한 분들도 너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해가지고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누군가가 컨테이너라도 갖다 놓고 네. 거기에서 한번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가족도 쓰고 또 친구들 오라 그러고 그래서 서울에서 강릉, 서울에서 대관령이나 서울에서 속초까지 부동산이 서울에서 강남으로 갔다가 멀리 간 게 분당 용인이고요. 네네. 나머지 다시 강원도로 가고 있어요. 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네. 경기도 남쪽에 내려가 봐요. 신도시고 거기 뭐 미군 부대 있고 큰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새해에는 동해안 쪽으로 가시면서 가장 저렴한 땅을 보시고 네. 거기다가 문패를 달든가 뭐 네. 하다못해 이름을 등기부 등본에 써놓는 게 하나의 남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좀 나들이 겸해서 동해안 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면서 관련 땅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라는 말씀, 좀 가족 단위로 좀 꾸릴 수 있는 그런 좀 토지들을 좀 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